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동여지도 했었죠. 자, 이제 대동여지도는 뭐 워낙 이렇게 중요한 특징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잘 외워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뭔가 그 항목별로 구분되는 게 뚜렷해서 또 막상 문제를 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을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지도표, 대동여지도는 지도표를 쓴 최초의 이제 우리나라 지도인데, 이 지도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외우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영하는 그 지역에 어떤 관청이 있는 곳을 영하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면 거기에 사또가 있으면 사또가 머무는 장소 있잖아요. 그 지역을 영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읍치는 고을읍자에 정치할 때 치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중심지란 뜻인데, 몇 년 전 수능 문제에서 읍치하고 도읍지하고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어요. 도읍지가 뭐죠? 도읍지는 조선으로 치면 한양, 고려로 치면 개성, 그렇잖아. 근데 이제 이 도읍지라는 말하고 읍치라는 말하고 구분을 못해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뒤로는 사람들이 이제 시겁해서 뜨끔해서 이런 문제를 안 내긴 하지만, 얘는 한 나라의 수도, 어떤 고을의 행정 중심지,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성, 유성은 성곽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게 성곽을 이렇게 쌓은 곳도 있지만 그런 게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역참은 자, 우리가 조선시대 때 한양에 있는 임금이 각 지역에 있는 신하들한테 뭐 어명을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전화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봉화로는 되게 단순한 것밖에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외적이 침입이 왔다든지, 뭐 정말 이렇게 뭐 밀리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밖에 전달할 수가 없어서 말을 이용해서 소식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한참 가다가 이게 반응을 안 하지? 자, 말을 타고 한참 가다가 말이 지치면 중간중간 말을 바꿔주는 국가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야 말이 지치지 않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시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역이라고 불러요. 역.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역참은 교통통신과 관련된 국가시설이에요. 그 다음, 자, 이제 예를 들면 가까운 거리는 그냥 말 몇 번 갈아타면 갈 수 있는데, 서울에서 옛날 부산까지 아무리 말을 타고 가더라도 하루 만에 못 가거든요. 중간에 자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을 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역원제도라고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역원제도. 그때 여기에 역. 그래서 신림역, 서울역, 공천역 할 때 여기, 왜 여기냐면 여기서 따온 거거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창고는 글자 그대로 창고고요. 봉수는 봉화, 통신시설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진보는 중강진, 초지진, 어떤 방어시설이거든요. 노량진은 아니다. 그냥 노량진은 나루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외적이 침입해 왔거나 그럴 때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을 진이라고 불러요. 진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안 물어보고요.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보면 동국대지도라고 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굳이 없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동여지도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나타내는 걸 축척이라고 부르는데, 축척?
축척이 많이, 축척이 많이. 척이 맞겠네?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자, 그래서 대동여지도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도표도 처음 썼고 축척도 처음 썼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자, 지도표를 처음 쓴 건 맞고요. 축척이라는 개념을 처음 쓴 지도는 여기 위에 있는 동국대지도예요. 동국대지도는 동쪽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고 그 당시에 만든 지도 중에는 뭐 컸나 보죠?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지도란 뜻이 되겠죠? 어쨌든 대동여지도는 축척이란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틀린 설명. 대동여지도가 아니라 동국대지도다.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구 전후도도 잠깐만 볼게요. 지구 전후도. 자, 이를 포인트만 잡을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후기 1834년인데 조선시대 후기면 자동으로 뭔가 튀어나와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실학자가 제작한 세계 지도예요. 근데 뭐 우리 실학자가 뭐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중국에 있던 어떤 세계 지리, 세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 자,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봤더니 지구 전후도래요. 전후, 앞과 뒤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도가 한 장, 두 장이에요. 하나는 지구를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 하나는 지구를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 자, 무슨 소리냐면, 자,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세상이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앞과 뒤라는 개념이 없죠.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입체인 구다. 그래 앞과 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전후도는 우리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서 제작한 세계 지도예요. 지구가 이렇게 입체라고 하는 걸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뭐 그 증거로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건 세계지리 시간에 다시 나올 거고요. 지금은 뭐 굳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진 않으니까 더 깊게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자, 대신, 자, 이 지도는 여기 밑에 있는 설명처럼 중국 중심 세계관, 자, 우리가 중화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중화사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선택지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세상이 만약에 이렇게 평면이다. 그럼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가운데 무게중심이 있죠. 꼭 무게중심이 아니더라도 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화사상 가운데에 중국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입체인 구, 축구공, 농구공, 구의 표면은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자, 쟁반은 가운데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축구공의 표면은 여기가 중심이야, 그런 거 없잖아요. 표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인 축구공을 닮은 이런 지구의 표면에 있는 그냥 한 나라일 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중화사상을 극복하는 어떤 계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는 얘기는 중국이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많이 들어봐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나왔으니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입체인 지구를, 얘는 구야, 구. 얘를 이렇게 지금 평면으로 나타냈어요. 물론 얘는 이렇게 지도 두 장으로 나타냈는데, 자, 여러분들 세상을 만약에 사람들이 이 세상, 실제 세상을 평면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면 지도를 그리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이걸 그대로 줄여서 나타내면 지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지도를 한번 그려봐라.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게 길 같은 거 그리면서 지도를 나름대로 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입체인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다.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그 입체인데 이걸 평면으로 나타낸다. 3차원인데 2차원으로 나타낸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경험에 의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입체인 구를 평면으로 나타낼 때는 수학적인 계산 방법으로 실제로 나타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입체를 평면으로 나타내는 건 그냥 경험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제작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외울게요. 자, 과학적으로 제작한 지도는 구인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낼 때 특별한 방법을 썼다는 뜻이고요. 그 증거로 경위선이 나타나 있어요. 경위선. 경선과 이선. 자, 참고로 경선과 이선은 입체인 지구에서 적도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북쪽이냐 남쪽이냐, 본초 자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걸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도상의 경위선이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럼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제작했다는 뜻이네요. 지금은 그렇게만 할게요. 더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 이유도 없고. 자, 그래서 지구 전도까지 지금 읽고 정리하세요. 지구 전도까지. 근데 이런 지리책은 당연히 책이잖아. 책이라서 지도도 물론 개인이 제작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제작할 수도 있는데 지리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제시가 되면 얘는 국가에서 만든 건지 개인이 만든 건지 일단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작 주체에 따라서 국가 주도로 제작한 걸 관찬이라고 말을 해요. 관에서 편찬했다. 자, 우리가 이런 말 쓰죠. 민관. 백성 민자. 관청할 때 관이에요. 관공서할 때 관이에요. 그 다음 개인에 의해 제작된 사참. 개인 사자, 사적이다 할 때 그 사이예요. 개인이 편찬한 지리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지역의 범위에 따라서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너무 별 의미는 없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편찬한 지리지의 특징을 봤더니 여기서는 이제 관찬 지리지하고 사참 지리지하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 이제 이것도 그냥 이렇게 임의로 나누시면 돼요. 자, 물론 관찬 지리지는 국가에서 제작했어. 그럼 당연히 정치하려고, 통치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전기에도 만들었고요. 조선시대 후기에도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지리책을 편찬했다. 당연히 여기서 포인트는 실학이거든요. 그 얘네들은 조선 전기에도 물론 만들었겠지. 근데 뭐 그렇게 전해지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없고요. 그래서 이 사참 지리지는 조선시대 후기에 만든 택미지. 그게 너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관찬 지리지 중에 제시하는 건 조선시대 전기에 만든 것만 제시를 해요. 통치 목적으로 국가에서. 그 다음에 사참 지리지는 실학자들이 만든 조선시대 후기에 만든 것만 제시를 해요.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관찬 지리지는 국가 주도로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연혁이나 토지나 성씨나 인구, 산업 등을 여기서 포인트는 백과사전식이에요. 백과사전식. 자, 임금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전주에 대해서 임금이 알아야 될 정보는 통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잡다한 거 필요 없고 인구 몇 명, 그 다음에 거기 특산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논의 뭐 면적 같은 것들, 그냥 정말 이렇게 마치 사전에 뜻풀이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전주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청주에 대해서도 같은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으면 알아보기 쉽겠죠. 그래서 통치 목적으로 지역에 대한 이런 항목별로 마치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딱 보면 사전처럼 보여요. 그냥 딱 보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관찬 지리지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왠지 사전처럼 딱딱하게 보여. 그럼 조선시대 전기이고요. 통치 목적으로 국가에서 제작했다. 백과사전식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에 비해서 사참 지리지는요.
조선시대 후기에 실용적이라는 말이 포인트고요. 실학자들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살펴서 설명식으로 서술했다. 그냥 개인이 수필을 쓰듯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풀어가지고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구분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 중에 대표적인 건 이중환의 택미지. 여러분들 중학교 때 택미지 읽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추천 도서 이렇게 할 때 지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택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본 친구들이 더 있더라고요. 속은 거죠.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중에 택미지만 다루면 되는데, 자, 밑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뭐 제목을 이렇게 가리고 문제가 나오는데, 자, 밑에를 봤더니 원주에 대해서 항목별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원주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강릉도 똑같은 순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백과사전식으로 조선시대 주로 전기에 통치 목적으로 제작했다.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택미지인데 그냥 여러분들 줄글처럼 설명문처럼 그냥 지저리 써놨고요. 조선시대 전기, 조선시대 후기, 국가, 개인. 됐죠? 자, 이 중에 이제 우리가 택미지만 좀 살펴볼게요. 택미지. 자, 이중환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쓴 지리지예요. 택미지. 자, 택미지는 삼인총론, 팔도총론, 복거총론, 총론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살기 좋은 곳의 입지 조건과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복거총론만 알면 돼요. 복거총론만. 자, 팔도총론은 조선시대 팔도의 그냥 전체적인 특징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복거총론은 가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가거지. 자, 이건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통합사회 때도 택미지 나왔었고요. 4가지 조건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가거지가 뭐냐면요. 거주하다. 거주가 가능한 땅. 사람이 살기 좋은 땅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가지를 말하고 있고요. 자, 차례대로 이게 중요한 순서대로예요. 당시에. 그래서 첫 번째는 지리 조건. 풍수 지리의 줄임말이에요. 자, 경치가 예쁘다.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냥 풍수 지리적으로 얘가 명당이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지. 풍수 지리예요. 풍수 지리. 그 다음 두 번째는 생리 조건이라 그러는데 날 생자에 이익할 때 그 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려면 경제 활동이 필요하잖아. 똑같은 논인데 여기는 되게 기름지고 여기는 되게 척박해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고, 그 다음에 하천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나루터가 있어. 중요한 교통로야.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장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대관령처럼 고갯길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자, 여기는 산을 넘어가는 거니까 힘들어.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여기다 주막을 만들면 사람들이 여기 쉬었다가 하룻밤 자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람의 경제 활동하고 관련된 조건을 생리 조건이라고 불러요. 경제 활동이랑 관련된. 자, 그 다음에 인심. 인심은 사람의 마음. 자, 여기서는 당쟁이라 그랬는데 1학년 때 뭐라고 예를 들었었지? 아무튼, 자, 이제 예를 들면 강남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더니 다음날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사람을 만났어. 자세히 봤더니 발목에 전자발찌가 세워져 있어. 그러면 이제 좋은 집은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풍속이나 그런 걸 따진다. 인심도 중요하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산수.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가거지는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따지는 게 아니고 사대부들이 따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거주 이전에 자유 같은 게 없었기도 했고, 사대부들 얘기야. 사대부들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술도 먹으면서 시도 지으면서 풍류를 즐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조건이 산수예요. 산수.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며 경치가 좋아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 얘는 포인트가 경치. 자, 지리는 풍수지리, 경치하고 상관없어요. 뭐 산세가 어떻다는 등 그런 얘기가 나오면 지리 조건이고, 경치가 좋다, 즐길만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산수 조건이고요. 이 네 가지 조건, 서술형으로 쓰기에도 문제 출제하기에도 좋거든요. 이 네 가지는 이름도 좀 외워두세요. 자, 여기 설명은 여러분들 읽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자, 여기도 한 2, 3분이면 끝날 거예요. 읽고 넘어가도 될 정도거든. 빨리 끝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조선시대까지의 우리 조상들이 우리 땅을 어떻게 갔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근대 이후에 국토인식이 어떻게 변했느냐. 자, 일제강점기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땅에 대해서 약간 왜곡돼. 니들은 열등해서 식민 지배를 받아야 돼. 우등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문명화시키고 근대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많은 걸 왜곡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국토인식이 강요되었다. 자, 여러분들 일본에는 갯벌이 있을까 없을까? 많을까 적을까? 일본은. 자, 우리나라 갯벌이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일단 유명하죠. 그건 알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넓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좁은데 갯벌이 되게 유명한 건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갯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굉장히 흔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갯벌은 굉장히 드물고 가치도 굉장히 높다라고 요즘은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등록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있는 갯벌이 등재가 됐어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갯벌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공식적으로. 자, 유네스코가 UN 밑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냥 UN에서 인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한반도의 모양을 호랑이로 볼 건가, 토끼로 볼 건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로 볼 건가. 자, 여러분들 이게 뭘로 보여요? 보기 나름인데, 자,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한반도 토끼, 한반도 호랑이 이미지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도 끝나고 내가 검색해서 보여줄게요. 그래서 뭐 얼핏 보면 토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이게 그 땅의 모양에 맞춰가지고 우리 그림을 또 기가 막히게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또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관점 차이지. 자기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뭐 옳고 그른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일본 애들이 이걸 강요한 거죠. 그 다음, 산업화 시대의 국토인식. 자,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식민지, 그 다음에 한국전쟁을 겪고 난 직후에는 너무 가난해서, 절대적으로 못 살아서, 이 시기에는 뭐 환경 보전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이 조금 이렇게 훼손되더라도 경제 발전해야 되고 뭐 간척 사업 해야 되고 그랬던 시대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국토를 바라보았다. 자,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인간이 피해를 입고, 크게 보면 뭐 이렇게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좀 작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억을 할 수가 없지. 1980년대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은요, 한강에 이렇게 마치 그 세탁기를 돌리면 막 거품 막 일어나가지고, 그 거품 있잖아요. 한강에 그렇게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것들이 뉴스에 정말 자주 나왔었어요. 정말 한강 지저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강 가면은 그게 지저분한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환경이 오염이 됐더니 오히려 인간이 피해를 입더라. 자, 그래서 생태지향적.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자연도 보호를 해야 된다. 인간도 중요하지만 자연도 중요하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단어 정도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지속가능한 발전.